네, 여러분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현재 제 화면과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인사를 나누시면서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한번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구도를 조금 더 뒤로 한번 요 정도. 자꾸 습관적으로 채팅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게 문제네요. 반갑습니다. 청보리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우이종 TV에서 제가 나갔을 때 그때 댓글 달아주신 분 맞죠? 청보리님. 조원장님은 조원장 PD님이신가요? 그 영화계에 굉장히 오랫동안 종사하셨던 그 조원장 PD님 맞습니까? 네,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조원장 PD님께서 참고로 저분은 예전에 1990년대 후반부터 저기 친구 아이가 할 때 그 영화부터 이렇게 영화 쪽에 들어오셔갖고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굉장히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관여하신 분인데 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정창호님 반갑습니다. 아인 에이트님 반갑습니다. 럭키한님 반갑고요. 대갈장님, 되게 공격적인 닉네임을 쓰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한테 인사를 나누게 된 거는 다른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보니까 대체로 이렇게 차분하게 인사를 한 번씩 나눈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본 방송을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내가 머릿속에 생각한 이 내용들을 빨리 어떤 숙제를 하듯이 바바바박 이렇게 진도를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느라고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좀 말도 굉장히 빠르게 하고 또 지난번에 이제 그 라이브 했던 것을 한번 봤더니 제가 인재 뭐 등등에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안 좋은 언어적 습관이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잘못된 언어 습관도 고치고 그리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과 소통도 하면서 조금 여유 있게 방송을 해보자. 이게 어떤 프로라고 얘기하기는 좀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배워나가는 익숙해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또 뭐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께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내용에 비해서 제가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죠. 여기 뭐 방송 장비도 지금 되게 이게 뭐 언제 산 건지 기억도 안 난 그 아이폰 8과 그 뭐 마이크 하나 사서 지금 그 되게 16,000원짜리 삼각대 하나 지금 책상에 올려놓고 뒤에 배경도 상하이 집 같으면 조금 뭐 그럴싸한 배경과 조명을 갖고 할 텐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숙소이다 보니까 뭐 여러모로 좀 부족한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뭐 핸디캡을 좀 뭐 극복을 해가면서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또 옷이 또 제가 결정적으로 5월 말에 여기 처음 나올 때만 하더라도 제가 여름이 끝나기 전에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가을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 서울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그래서 여름 옷만 가지고 온 상태라 지금 옷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네, 그게 참 굉장한 또 그렇다고 방송을 위해서 또 옷을 산다는 것도 좀 뭐 무리가 있죠. 네, 뭐 그리고 또 저는 원래 또 제 스타일이 별로 또 옷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요, 옷에 관심이 없어갖고 그냥 뭐 제 뭐 와이프가 주는 대로 입고 뭐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네, 뭐 그런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좀, 이것도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생겼네요. 예, 조금 이제 여유가, 어떻게 하는지 좀 생겼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네, 감사합니다. 어, 조, 조재우님입니까? 조재우님 감사합니다. 제 페이스북, 글에, 애독자시라고 하네요. 제가 사실은 뭐 페이스북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 유튜브도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부드러운 진행이 좋다라고, 네, 프로페셔널 PD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 조금 더 용기가 백백해집니다. 아직은 저는 사실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말도 되게 제가 흥분하면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고요. 제 방송을 본 제 아내의 모니터링에 의하면 여보 당신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흥분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 그게 뭔데?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첫 번째 말이 빨라지고 두 번째 제 목소리 톤이 올라간다라는 이제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네, 저의 문제는 사실은 외모보다는 방송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목소리, 제가 글 쪽에 더 많이 치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어떤 방송 내지는 내레이션을 하기에는 좀 이렇게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저주받은 베컴과 같은 목소리라 제 목소리를 제 페이스북 글을 읽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처음에 한 번씩 다 놀랍니다. 상상했던 제 외모와 제 글을 보고 상상했던 제 목소리가 아닌지라 대부분 다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 실망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어떤 약간의 흥분 상태에 접어들면 그 톤이 가뜩이나 가늘고 가벼운 톤이 더 빠르고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라고 제 아내한테 단단하게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차분하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늦은 시간에 방송을 잡은 이유 중에 하나도 보통 이 시간 정도 되면 저녁도 다 먹고 네 따님은 계약해서 저희 김유정님은 지금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에 있는 대학에서 지금 서울에 지금 있고요. 서울에 있는데 오늘 12시까지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 상태라 지 말로는 채팅방에 들어와서 같이 소통을 한다고 하나 이제 지금 어쨌든 학업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가끔씩 주말에 같이 이제 방송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얼마나 이제 자주 제 라이브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정입니다. 아무래도 저도 유정이랑 같이 하는 게 편한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죠. 네, 저도 이제 계속 제 딸을 섭외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얘가 어쨌든 되게 바쁘다는 핑계로 협조를 잘 해주지를 않네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데 댓글을 남겨주세요. 김유정을 출연시켜라. 그래야지 더 조회수도 많고 접속자들도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계속 해주셔야지 또 제가 김유정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섭외할 수 있고 김유정님도 자신의 진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서 아마 이제 출연을 이제 자주 시간을 내서 출연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오늘 12시까지 숙제를 해야 된대요. 지금 주 4일 수업을 해야 돼서요. 되게 바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이제 방송할, 이제 본론으로 조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박원순 시장님은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좀 아픕니다. 그렇게 가셔서는 안 될 뿐이고 저희 개혁진영, 민주개혁진영에서 더 많은 일을 앞으로도 해 주셔야 될 뿐이고 그분이 살아온 인생 자체가 얼마나 이 시민사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그 다음에 그분의 두 번째 인생에 해당되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이제 그 3선까지 갔을 때 그분의 인생은 그야말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죠. 네,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이
뭐 되게, 마지막 가는 길이, 되게 좀 슬프게 갔습니다. 뭐 그냥 그렇게 슬프게 가신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 지금 이제 이게 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그 마무리가 돼버리면 시장님은 그냥 성추행범으로 그분이 평생 동안 읽어온 모든 것을 다 이제 잊혀지고 대중들한테 남아있는 기억은 단순하게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했던 시장, 무책임한 시장, 그렇게 이제 기억되는 것을 뭐 그분이 떠나신 것까지는 뭐 제가 뭐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분의 마지막 기억되는 모습만큼은 뭐 최선을 다해서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먼저 우리 사회에 지금 이제 미투로 인해서 발생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한 쪽이 갑이잖아요. 뭐 저는 제가 예전에 썼던 글 중에 이것은 뭐 새로운 형태의 이제 뭐 메카시즘이 아닌가라는 형태로, 이거는 정치인들도, 민주당에 속해 있는 모든 정치인들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사실 유무를 다투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어떤 뭐 그 이제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에 대한 일종의 뭐 가해다라는 인식이 지금 뭐 우리 사회에 혹은 뭐 특히 정치인들한테 그렇게 이제 뭐 학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뭐 그런 주장이 나오는 순간 그거를 사실로 인정을 뭐 해버리든가,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는, 그런 되게 안 좋은 선례가 저는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성 인권을 더 지금보다 많이 향상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되게 오랫동안 되게 뭐 이건 뭐 거의 뭐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가부장제적인 게 남아 있어 갖고 지금 여성들이 여전히 뭔가 불평등한 사회에 있는 거는 저는 상당 부분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면 그게 지금 현재 뭐 10대와 20대에 해당되는 세대까지도 그러면 그게 그렇게 뭐 극단적인 성차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하게 우리 사회적으로 논의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뭐 그런 그 여성 인권과 무관하게 미투에 대한 것들이 어떠한 뭐 주장을 100% 받아들이고 그 가해자로 낙인 찍힌 사람은 100% 어떤 뭐 가해자로서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주홍글씨가 새겨져 갖고 평생 읽어온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가는 것은 그렇게 그러니까 뭐 여성 인권의 발전을 위해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지금 뭐 그게 뭐 여러 가지 미투에 대한 것도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그게 되게 여러 가지로 되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분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유정님이네. 야, 저기 청보리님, 김유정님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유정아, 너 맞지? 이게 네가 쓰는 그 위챗 아이디가 아니라 이게 지금 네가 맞는지 아닌지, 아니면 너를 사칭했는지 아빠는 알 수가 없다. 네 동생 이름을 얘기해봐. 네가 김유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네 동생 이름을 이야기해. 그러면 지금 사칭 계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해줄게. 네, 대답을 안 하네요. 그냥 들어만 와서 지금 이제 그냥 이렇게 다른 뭐 과제를 하고 있나 봅니다. 아니면 정말 사칭 계정인가?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뭐 본론으로 돌아가서 계속 뭐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 9월 11일 날 한겨레 20일과 인터뷰를 통해서 고소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고소인이
지난 4월 달에 다른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그 이유에 대해서 4월 사건은 사실은 뭐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의 사건과 상관이 없는데 그 4월 사건 자체도 뭔가 뭐 고소인한테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실제 뭐 진실성이나 뭐 잘잘못의 유무에 대해서 고소인이 억울하게 지금 비난을 당한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뭐 이제 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서 그때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에서 대처한 방식이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 이제 고소인의 어쨌든 호소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제대로 대응을 해주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그 고소인은 굉장한 상처를 받았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로 지금 그 고소인이 4월 달에 그런 사건에 연루돼 있다라는 것을 물론 저는 제 페이스북에서 주장을 했지만 저는 개인이고 제가 여기에 올린 미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으로서 그냥 여기에 있는 제 페이스북에 올리는 수준으로 그냥 끝났지만 그 어떤 언론 매체들도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거든요. UPI라고 하는 그 굉장히 작은 어떤 이제 온라인에서의 인터넷 미디어가 그 사실을 잠깐 올렸다가 고소인에 대한 보호를 한다라는 글을 남기고 금방 삭제했습니다. 사실은 뭐 그 문제는 그 누구도 사실은 언론도 기성 언론은 제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제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김재련 변호사의 말대로 4월달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여론이 그거에 대해서 호도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지 저로서는 일단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김재련 변호사가 자신만이 혼자 그렇게, 왜냐하면 여론 자체는 굉장히 지금 김재련 변호사와 그 고소인한테 대단히 다 우호적으로 박원순 시장을 되게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갔지 그 고소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여론은 없었어요. 대부분 다. 근데 왜 갑자기 그 4월 사건을 먼저 꺼내면서 그렇게 여론이 그것을 호도했다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저는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고소인이 그러면 4월 사건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언론 자체는 얘기를 한 적도 없지만 제 스스로도 뭐 페이스북에 그 글을 몇 번 썼지만 저는 그냥 그 사실관계에 대한 유무를 밝혔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 이 고소인의 뭐 주장이 틀렸다라든가 혹은 뭔가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는데 어째서 김재련 변호사는 그런 주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울시의 대응에 대해서 지금 그 김재련 변호사는 문제를 삼고 있죠.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한 번 더 사실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 사건이 발생한 거는 4.15 총선이 그 발생한 전날 4월 14일 날 그 고소인을 포함한 4인의 공무원들, 그러니까 뭐 그 늘공과 어공, 늘공은 늘 항상 그냥 공무원이고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의 약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공무원 친하게 평상시 지내고 있던 공무원들 4인이 그냥 자신들끼리 술을 마신 겁니다. 자신들끼리 술을 마시고 굉장히 만취할 정도로 마시고 해당 그 고소인과 거기 비서로 근무하던 다른 한 남성이 이제 모텔에 투숙을 했죠. 모텔에 투숙을 하고 뭐 이제 거기서부터는 서로 이제 주장이 엇갈립니다. 그 고소인은 같이 모텔에 투숙을 해서 이제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해당 이제 피소된 남성 공무원의 경우는 합의에 의해서 같이 모텔에 투숙을 했지만 해당 고소인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냥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다. 네, 여기서 이제 성관계는 벌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기소된 내용도 불구속으로 기소가 된 내용도 중강간 혐의로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전부인 겁니다. 그 전부인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다음날, 4월 15일 날은 사실은 그 이제 4.15 총선이 벌어졌던 날이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저의 추측을 약간 가미해 보겠습니다. 저의 추측을 가미해 보자면, 4월 15일은 네,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임시 공휴일인 거죠. 그런 총선이 벌어진다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출근은 하지 않겠지만, 총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으로 큰 행사이자 큰 일이기 때문에, 어떤 뭐 공무원이 그 전날 그렇게 이제 술을 막 많이 마시고 어떤 다음날 이제 뭐 이렇게 급하게 공무원이 투입이 되어야 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술을 되게 많이 마신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공무원의 업무 기강 회의 뭐 그런 사실은 이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인지 4월 15일 날 그 고소인과 그 해당 남성 공무원은 서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 사실은 회사 측, 그러니까 서울시청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밝히지 말자라고 서로 이제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통화를 한 이제 이유가 그날 당일날이 이제 또 인재라는 말을 썼네. 인재라는 말을 안 쓰기로 해놓고 그 당일날이 4월 15일 총선이었기 때문에 그 전날 그렇게 술이 만취해서 그렇게 새벽까지 놀고 뭐 그런 것은 일종의 이제 네 맞습니다. 네 시조님 이거는 이제 그 해당 서울시 공무원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제 페이스북에 올린 제 글 두 번째 글에 제가 중앙일보 기사를 링크했는데 거기에 해당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그게 그런 공무원의 기강회의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소인은 본인이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했죠. 당연히 서울시에서는 해당 내용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4월 15일 자체가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당연히 출근을 안 하니까. 그리고 회사에 그런 일을 알리지 말자고 했으니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서울시 그 비서실의 인사 담당 비서관이 그 사실을 이제 그런 피소 사실, 성폭력 사건으로 피소한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게 된 게 4월 14일 그날이 발생했던 것부터 6일이 지난 4월 20일, 그러니까 월요일 정도에나 그것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합니다.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4월 15일은 4.15 총선이었죠. 수요일 날. 그리고 이제 뭐 목요일, 금요일은 아무래도 이제 그 총선에 대한 결과 등으로 이제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바빴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상태에서 고소인은 뭐 어떻게 이제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면서 뭐 행동을 했는지 아마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서울시 인사 담당 비서관이 해당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것은 20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것도 그 뭐 공무원들은 여러 형태의 이제 뭐 그 찌라시 같은 거를 받아보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들 어떤 첩보 같은 거 이게 막 이렇게 이제 그들 세계에서 막 도는 게 있는데, 그런 해당 기자들도 돌리고 뭐 경찰들도 돌리고 뭐 해당 정보원들도 있고 뭐 그런 찌라시들에 의해서 그런 사실이, 그런 경찰에 신고해서 그런 피소 사실이 발생한 것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매뉴얼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뭐 회의가 소집이 됐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여러 형태의 이제 고민들이 나왔고요. 여기서부터는 김재련 변호사 측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주장은 약간 엇갈리는데, 뭐 내용적으로만 봤을 때 그 김재련 변호사는 뭐 되게 그 고소인 측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그런 사건을 22일 날 처음 통화를 했대요. 네, 서울시 인사담당 비서관과 그 고소인은 4월 22일 날 통화를 해서 그 인사담당 비서관은 그 고소인한테 당연히 위로를 해줬죠. 야,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은 뭐 이제 너의 잘못이 아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심리적인 상태를 체크했을 거고 뭐 그런 일상적인 통화를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고소인의 경우는 뭐 이제 뭐 다른 얘기를 이제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뭐 그거는 이제 서로 뭐 다툼의 영역이 있으니까는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그렇게 이제 네, 생각보다 대응이 늦었던 게 아닙니다. 전혀 그 대응은 정상적인 대응이었고요. 그 대응이 늦어진 것은 고소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제 뭐 회사 측에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게 크고, 그거에 대한 최초 인지를 한 것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돼서 찌라시에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은, 서울시 매뉴얼에 의하면 이제 어떤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게 고소 고발로 가기 전 단계라고 하면은 당연히 자체 진상위원회나 혹은 뭐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사건 해결 위원회 같은 게 소집이 됩니다. 임순영 젠더 특보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사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교육을 시키는 게 이제 임순영 젠더 특보의 첫 번째 이제 미션이지만,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절차대로 어떤 뭐 성폭력 피해자가 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뭐 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그걸 뭐 눌러버리든가 혹은 뭐 그걸 이야기할 수 없는 환경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다 정상적인 절차대로 이끌어가는 게 임순영 젠더 특보가 거기 있는 이유죠. 그래서 이제 다 임순영 젠더 특보가 이제 모여 있는 상태에서 같이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회의를 진행을 해서 뭐 이제 바로 뭐 직위 해제를 해야 한다, 뭐 여러 형태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고소를 했잖아요.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또 매뉴얼에 어떤 게 있냐면, 가장 강력한 것은 그러니까 그 해당 조직 내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이 성폭행이다 아니다에 대한 사실 유무를 파악을 해야 되죠. 사실 유무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것은 뭐 성희롱의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의 이제 자체적인 징계, 이거는 법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의 어쨌든 매뉴얼에 따른 처벌과 징계를 하는 게 맞고요. 그게 단순한 성희롱의 범주를 넘어선 성폭행 사건까지 갔을 때는 이거는 형사적인 고발 사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판단을 하기 전에 이미 그 고소인은 해당 그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을 다 동원해서 고소를 한 거면은 서울시에서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다시 이미 경찰의 고소까지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 별도로 뭐 진상조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꾸린다고 하면은 이것은 사건을 도리어 덮기 위해서 그런 진상조사단을 꾸민 것이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 매뉴얼에 의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2차,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덮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위험에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고소가 들어가면. 그러면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제 그 방법은 뭐냐면은, 그 공무원들의 경우는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서 이제 고소나 고발에 연루가 됐을 때 수사 개시 통보서라는 걸 받습니다. 왜냐면 공무원이 신분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도 이제 대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받는 경우가 있을 텐데, 공무원의 경우는 100% 어떠어떠한 해당 공무원이 지금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어서 수사를 개시합니다 라는 통보가 무조건 날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받는 순간 직위 해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의 매뉴얼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그 사실을 인지한 다음에 그 해당 직위에 대해서 대기 발령을 냈고요. 먼저 원래는 그 대기 발령도 이게 확실하게 수사 개시 통보서가 오기 전에 사실은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이제 임순영 특보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러면은 뭐 거기 이제 인사위원회에서는 그래, 일단은 대기 발령, 너는 모든, 왜냐하면 같이 고소인과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뭐 같이 또 뭐 우연이라도 마주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우선 대기 발령을 냈고요. 사실관계 뭐 파악 없이 신고만으로
두 번째로는 수사 개시 통보서가 오는 순간 바로 직위 해제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서울시가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모든 것을 FM대로 처리했고 고소인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한 겁니다. 그런데 김재련 변호사는 그 서울시가 지금 굉장히 늑장 대응을 해서 그런 고소인이 지금 그 당시 뭐 상처를 받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리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일단 드리기 위해서 이 사건을 되게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저는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김재련 변호사는 이제 한겨레 맞습니다. 예. 그 럭키한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는 인지하는 순간 모든 것을 FM대로 매뉴얼대로 처리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처리가 발생하게 된 거는 네, 박원순 시장님이 그렇게 이런 젠더 관련한 매뉴얼을 정말 FM대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어떤 지자체에서도 혹은 어떤 기업에서도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저는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처럼 이렇게 발빠르게 처리가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박원순 시장님이 평생 여성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평생 동안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서를 정립을 시켰고,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 적용시켰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발빠른 대응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김재련 변호사는 지금 또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굉장히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왜 김재련 변호사는 뭐 한동안 되게 침묵했잖아요. 되게 한동안 침묵을 했는데 왜 갑자기 9월달 들어서, 제가 알기로 한겨레 20일과 이 해당 인터뷰를 한 게 9월 4일이었고 이게 이제 실제 발행돼서 우리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게 9월 11일 날 이제 뉴스로 사람들한테 알려졌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KBS 그 라디오 방송 뭐 최강래의 뭐 최강시사? 김강래인가? 아무튼 뭐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막 했죠. 왜 그러면 갑자기 조용하던 그 김재련은 이 문제를 갑자기 자신의 자신의 이제 그런 그 의뢰인에 대한 2차 가해를 본인이 직접 해가면서까지 그런 사실을 다 까발린 것일까? 라는 부분을 이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면은 그 김재련 변호사가 그랬냐면, 자, 첫 번째, 박원순 시장님 관련해서는 더 이상 그들이 공개할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뭐 지금 현재 텔레그램의 초청 메시지 말고는 그 어떠한 것도 없는 상태죠. 뭐 그런 상태에서 본인은 뭐 계속 뭐 단계적으로 증거를 계속 보여준다고 했는데 보여준 것이 없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대다수의 뭐 저조차도 이건 분명히 뭐 이 정도까지 뭐 여성단체들, 뭐 한국 성폭력 상담소나 여성의 전화 같은 되게 오래된 그런 여성단체들이 김재련 변호사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뭔가 박원순 시장님이 큰 실수를 했구나라고 저조차 그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는 조금 더 뭐 젠더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네라는 아마 판단을 했을 건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지금 그 이후로도 계속 뭐 증거는 나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증거 나온 거 있습니까? 없어요. 계속 이상한 말만 했죠. 변호사를 공격하는 게 2차 가해다. 뭐 KBS의 어떤 뭐 기자들은 박원순 시장님이 그렇게 혼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도 2차 가해다. 라는 희대의 정말 뻘소리를 남기기도 했고요. 뭐 진보나 한겨레 같은 매체에서도 사실상 뭐 그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같은 매체에서도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것들을 뭐 그렇게 이제 뭐 가해자로 이렇게 단정을 짓고, 뭐 정의당의 뭐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박원순 시장의 조문 논란 갖고서 뭐 그렇게 이제 문제를 삼았잖아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의 실제 뭐 그 발인이 있던 날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해가면서 뭐 그 사람들의 추모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이제 막 눌러버렸던 게 지금 뭐 진보 쪽에 있던 매체나 정당들이 했던 일들이죠. 굉장히 저는 거기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한 실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김재련 변호사가 지금 9월 달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고소인에 대한 4월 달에 그런 다른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부분들을 공개한 이유는 자신이 더 이상 고소인에 대해서 이제 꺼낼 수 있는 증거도 없고, 이게 뭐 증거를 꺼낸다고 했는데 증거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두 번째로는 국민 여론, 그러니까 언론들 말고요, 일반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뭐 바보가 아니니까 스스로도 이제 그걸 인지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뭐 예를 들면 뭐 경향인의 한겨레 같은 데서 뭔가 백업을 해주는 이 뭐 이렇게 김재련의 말을 실어줄 만한 기사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뭐 김재련이 증거도 제시를 하지 않고 더 이상 뭐 얘기할 거리가 없다 보니까는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점점 관심도도 떨어지고 뭐 그렇다 보니까는 저는 김재련 변호사가 언론의 관심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지금 박원순 시장의 이제 성추행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도 없고 본인들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보니까 이것은 서울시가 무언가 잘못했다라는 형태의 정치적인 싸움으로 프레임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술수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의뢰인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한 거죠. 김재련 변호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변호사이지만 굉장히 잔머리도 강한 변호사인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뢰인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함으로써 지금 사람들이 지금 요 며칠 동안 계속 떠들고 있는 것은 뭐 이제 4월 달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 뭐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이제 자극적이잖아요. 총선 전날 남녀가 같이 술을 먹고 뭐 모텔에 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뭔가의 어떤 뭐 무슨 뭔 일이 있는 남녀 상렬리사인지 아니면 진짜로 뭐 이게 무슨 성폭력 사건인지 뭔가 자극적인 관심이 가잖아요. 저는 김재련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걸 던져줌으로써 그런 사람들의 뭔가의 호기심과 아울러 서울시에 뭔가 이제 은폐 내지는 뭐 늑장 대응을 했다라는, 혹은 매뉴얼이 잘못됐다는 식의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이런 그 그러니까 뭐 가해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서 지금 전혀 다른 서울시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프레임으로 논쟁을 바꾸기 위한 프레임의 전환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낭만해적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때 4월 달에 나온 방송은 그냥 뭐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서울시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아마 사실관계 정도로 기억을 해요. 그 4월 15일 날 지난 다음에 뭐 중앙일보에서도 나왔던 건데, 그때 나온 방송들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시의 늑장 대응을 만들어가기 위한 이제 프레임이었고, 근데 지금 이제 김재련 변호사가 이제 이 사실을 깐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박원순 시장에 대한 그 사실 여부에서, 증거 여부에서 서울시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라는 프레임 전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나쁜데, 그런데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이런 김재련 변호사의 이러한 대응은 굉장한 패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패착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실은 지금까지는 2차 가해라고 하는 프레임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뭐 주진우 기자나 아니면 뭐 이제 장용진 기자 같은 사람들은 아마 이 사실에 대한 취재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취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보도를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2차 가해 프레임 때문이에요. 어떤 뭐 사실관계를 보도하는 순간 이것은 뭐 2차 가해다 라는 거로서 이제 역공이 들어오면, 사실은 뭐 담백한 사실 유무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뭐 다시 또 이 피해자를 가해했어 라는 식으로 김재련과 뭐 한겨레, 경향신문, 정의당에서 들고 일어나서 공격을 할 것은 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뭐 이제 뭐 기자들은 그냥 그냥 뭐 참아야지
형태로 알고 있으면서도 속앓이를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뭐 저처럼 미디어도 아니고 뭐 그냥 뭐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뭐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여부를 담백하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뭐 고소인에 대한 뭐 실체가 없는 2차 가해에 대한 것이 저한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네,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는 게 더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한테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것에 대한 2차 가해 프레임을 스스로 깬 게 결국은 김재련 변호사예요. 김재련 변호사가 그것을 이제 무너뜨리는 순간 저는 이제 뭐 뭔가 이제 이게 정황상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혹은 증거가 있는, 혹은 주변에 그걸 이제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실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겠어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 더군다나 서울시 공무원들은 지금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가로세로 연구소, 네, 그 강용석이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방조죄로 고발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골 때린 상황이냐면, 지금 그 서울시에 있는 비서실 공무원 뭐 몇십 명이서 그 고소인을 같이 짜고서 이상한 사람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4년 동안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는데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같이 짜고서 그것을 방조했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는 건데, 그걸 지금 이제 김재련 변호사와 고소인이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직접 이제 김재련 변호사나 고소인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고소를 하게 되면 다시 이제 명예훼손이나 뭐 사실관계가 틀린 것에 대한 무슨 모욕죄 같은 거로 이제 역공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살살 흘렸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것을 가세연에서, 그러니까 강영석이 덥석 물어서 고발을 한 거죠. 방조죄로. 네. 변호사들은 한 번 되면 면허가, 네.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이제 그 통제를 받는데, 변호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뭐 드문 편입니다. 대부분. 의사 면허 취소가 되는 것도 드물지만 변호사 면허가 취소된 것도 사실은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이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 서울시, 그러니까 그 가세연한테 고발당한 공무원들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고소녀가 박원순 시장을 고발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고, 사실은 4월 20날이 지나서 쟤네들끼리 같이 뭐 술 먹고 이런 일이 있었네? 근데 이게 뭐 성폭행 사건이었어? 어이구, 그러면 뭐 이제 이거는 이제 회사에 대한 매뉴얼대로 가야지. 어이구, 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그들이 뭐 나설 수 있는 건 없죠. 그냥 매뉴얼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5월달이 되어서 뭐 6월달, 7월달 돼갖고 박원순 시장님이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것만으로도 황당한데, 왜냐하면 그 고소녀에 대해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은 평상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뭐 뒤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그 고소녀가 평상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뜬금없이 자신이 4년 동안 성추행으로 고발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황당하지만 서울시 매뉴얼에 의하면 황당해도 그것을 가만히 그냥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2차 가해가 되기 때문에. 2차 가해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이게 또 법적으로 들어간 이상은 함부로 그걸 얘기할 수 없는 게 박원순 시장님과 이제 임순영 젠더특보가 만든 서울시의 그게 이제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거기서 가세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박원순 시장이 지속적인 성추행을 한 거에 대한 방조, 가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6명이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고발을 당했습니다. 네. 그 서울시에 이제 그 전 비서실장이었던 포함해서 이제 6명이 방조죄로 고발당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사실 골 때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4월 달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김재련이 나와서 또 주장을 하는 순간 이제 서울시 공무원들은 그동안 참았던 걸 이제 터트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2차 가해 프레임 때문에 그 고소녀에 대한 그 어떠한 얘기도 할 수 없었다고 하면 4월 달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김재련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국가인권이나 아니면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부분을 김재련의 언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저는 그 며칠 전에 열린공감 TV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과 그 고소녀가 찍은 사진이 공개된 부분들, 들이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실제로 그 중에 그 인사 담당 비서관의 경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관계에 대한 글들을 이제 쓸 수 있었던 게 바로 이제 김재련이 그 판도라의 상자 봉인을 스스로 해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재련은 되게 음험한 어쨌든 정치적인 모략을 통해서 그 사실을 공개했으나 지금부터 엄청나게 진실이 알려지는 속도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첫 번째가 지금 공개된 사진,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 사진들? 네, 제가 지금 제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사진들인데 보셨습니까? 한번? 그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진들을 보시면요. 자, 뭐 이제 이미 보셨겠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걸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죠. 네. 네. 같이 이게 서울시에서 등산을 갔던 이제 사진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팔짱을 끼고 있죠. 네,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진은 박원순 시장님 생일날 이제 생일 축하를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4년 동안 지속적인 업무상 위력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아무리 자신의 직장 상사라 하더라도 보일 수 있는 모습일까요? 지금 팔짱을 끼고 있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고 실제 뭐 저쪽 오른손을 보면 손이 맞닿아 있죠. 지금 이 고소인이 주장했던 것 중에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의 뭐 증거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자기 무릎에 뭐 무슨 뭐 호해줬다. 이것도 이제 어떤 뭐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쪽 오른손이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고소녀예요.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얼굴이 더 불편해 보입니다. 자, 이 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박원순 시장님을 이제 그 진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님이 그런 성추행을 할 분이 아니라는 걸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진을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외국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박원순 시장님을 모르는 외국인 여성들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게 보기에 어떠냐? 이 여성은 지금 이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사진이 그 기간 중에 이런 사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지금 이제 제가 물어봤더니 뭐 하나같이 다 뭐 말도 안 된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박원순 시장이 누군지 모르는 여성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도리어 그 여성이 남성을 성추행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더 많았어요. 지금 아까 뭐 청보리님이나 내시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여성이 남성을 뭐 성추행 내지는, 자, 지금 저는 이제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남성과 여성들이 얼마나 이제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여성들이 더 민감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는 그냥 뭐 그냥 좀 약간 단순하잖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좀 그냥 눈에 보이는 단순한 거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여성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실질 근무가 2년인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네, 뭐 글로 쓰지는 못했지만 방송상으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본인이 더 원해서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실 수 있는 이 비서 업무를 더 오랫동안 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건 뭐 제가 이제 그 내부에서 제 나름대로의 이제 뭐 첩보를 통해서 제가 이제 입수한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뭐 방송에서만 얘기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서울시 공무원은 한 업무의 비서진들은 시장 비서는 한 업무에 대해서 이제 2인 1조로 그러니까 사수와 부사수의 개념, 한 사람이 부재여도 다른 한 사람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지가 되는데 이 고소인의 경우는 자신의 부사수가 이제 와도 박 시장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실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차를 타오고 뭐 타는 사람이 있고 갖다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복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뭐 서류를 갖다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사수 부사수의 형태로 이제 업무 인수 1년 단위로 업무 인수 인계가 돼 갖고 2년 후에 교체가 되는데 지금 이제 그 고소인은 이제 자신이 부사수일 때 배운 거를 사수가 돼서 밑에 있는 후임한테 전달을 해주지 않고 계속 박 시장님 옆에서 직접적으로 그 이제 업무를 계속 독점하려 했다라는 저는 그렇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또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집착, 네, 뭐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아마 뭐 이제 그 국가인권위의 이제 뭐 그 조사나 아니면 뭐 경찰 조사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사실관계들을 충분하게 이제 이야기했겠고 이런 내용들은 뭐 나중에 밝혀지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상의 내용들이나 혹은 뭐 고소인이 평상 그것도 보셨죠? 그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그 업무 인수 인계에 대한 것도 얼마나 이제 그 이렇게 박 시장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그 업무 인수 인계에서도요. 그 최초에 알려진 것들은 이제 공식 매뉴얼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양식대로 그러니까 뭐 혹자들은 어떻게 그 뭐 자기 시장님에 대해서 그렇게 공식적인 근거로 그렇게 안 좋게 남겼냐 그러는데 그거는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자신이 양식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좋은 쪽으로 그렇게 써서 낸 측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이 고소인이 박원순 시장님을 고소한 뭐 성추행을 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도리어 이 고소인은 박원순 시장님에 대해서 굉장한 뭐랄까 뭐 호감을 가진 어쨌든 뭐 그런 형태로 혹은 뭐 이제 업무적인 독점 이런 형태로 저는 이제 그렇게 업무를 지근거리에서 해왔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 빼먹었네요. 이 말씀도 드리죠. 이 박원순 시장 그 김재련 변호사가 자신이 그 한겨레 20일에서 그 인터뷰한 내용에 나옵니다. 그 4월 달에 다른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라는 거 하나 깠고 저는 다른 하나를 굉장히 이제 인상적으로 이거는 이제 김재련 변호사가 실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그러면 고소인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 고소인의 그 심리 상담사가 소개를 시켜줬다라는 이제 인터뷰를 했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이제 그 예전에 그 MBC에 있었던 그 광우병 보도했던 그 PD 수첩 보도했던 그 이상호 기자가 고발 뉴스라는 걸 통해서 이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재련 변호사는 안희정 지사를 성폭력으로 고소해서 이제 유죄를 받게 한 김지은 씨의 이혼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좀 놀랍죠. 네, 저는 사실은 원래 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냥 뭐 이건 뭐 또 전혀 상관없는 그 뭐 이야기를 흘릴까봐 저는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사건에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네, 이상호 기자가 제일 먼저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이제 오픈을 한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김재련 변호사는 답변이 없었죠. 답변이 없었다는 거는 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보통 그렇잖아요. PD 수첩에서 어떠한 뭐 이제 검찰 측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물어보면 해당 검사들은 한동훈이 답변하는 거 보셨어요? 뭐 없으면 없다고 하지만 그냥 아니면 뭐 씹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위증을 피하기 위해서 뭐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김재련 변호사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답변을 안 했는데 그러면 이제 김지은 씨의 그 이혼 담당 변호사인 것은 이제 팩트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김지은 씨의 이제 심리치료사였던 그 사람이 지금 그 고소인의 심리치료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지은 씨와 김재련 변호사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뭐 고소인과 김재련 변호사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다.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사법부가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뭐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해서 뭐 존중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또 길게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이 있어서요. 예, 임 선생님 맞죠? 예, 프랑스에 계시는 네, 임영민 선생님 맞습니까?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프랑스에 계셔갖고 지금 시차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제 방송에 들어오셔갖고 뭐 이렇게 덕담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임 선생님은 그 다음에 제가 그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이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 김복동 할머니가 그 유럽에 이제 증언을 하러 가셨을 때 아마 그 여기 있는 임 선생님이 그때 프랑스에서 많이 모셨던 분이라고 알고 있어서요. 네. 요 방송은 제가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지금 윤미향에 대한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해 보죠. 저는 참고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안희정 지사에 대한 판결 를 내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뭐 제가 이러쿵저러쿵 뭐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뭐 그 판결이 뭐 잘못되었다라는 혹은 뭐 그 사건이 뭐 유죄인지 뭐 그 사건이 무슨 뭐 어떤 뭐 다른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을 안 했고 앞으로도 언급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거는 또 뭐 그 제가 다른 불필요한 이유로 공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법부가 이미 판결을 내린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생각이 없고요. 다만 김재련 변호사가 김지은 씨의 이혼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였고 그게 끝난 다음에 뭐 김지은 씨가 안희정 캠프에 들어간 거는 팩트이고 그리고 심리치료사 그 김지은 씨의 심리치료사였던 사람이 박원순 시장을 고소했던 그 고소녀의 심리치료사일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게 연결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사실관계가 틀린 거가 만약에 있다면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책임을 지면 되겠죠.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뭐 이게 다 이렇게 겹치는 것은 너무 우연스럽지 않습니까? 네. 왜 이게 다 이렇게 겹치는 것일까?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김재련이 이제 박원순 시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죠. 박원순 시장님의 발인날, 조문이 끝나지도 않은 발인날 무리하게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그때
같이 옆에 서 있었던 그 여성 단체들 기억나죠? 저는 그 여성 단체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가 박원순 시장님을 일시적으로 저도 의심을 했던 거를 되게 좀 후회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여성 단체 중에 뭐 되게 유명한, 여성계에 되게 유명한 한 분과 김재련 변호사는 굉장히 관련한 세미나에서 되게 자주,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같이 여러 형태의 세미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온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좀 약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여성단체들은 여성 인권을 위해서 활동을 뭐 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게 박근혜 정부이건, 혹은 문재인 정부이건 상관없이 그냥, 뭐, 여성계를 향한 후원만 있으면 그냥 다 움직이는 건가요? 저는 사실은 그 김재련 변호사와 그 여성단체의 어떤 한 분이 어떤 그 박근혜 정부 시절 때 여러 세미나에서 같이 활동한 모습을 보고서 조금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저 옆에 선 거구나. 심지어 그분은 박원순 시장님과 굉장히 오래된 동지의 관계예요. 여성 인권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던 동지의 관계인데 박원순을 고소하는, 그것도 성추행범으로 고소하는 사건에 이제 그 옆에 쓴 거죠. 그래서 저분들은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박근혜 정부이건 문재인 정부이건 여성 인권이 중요한 건가? 사실 유무와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이 여성들의 인권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편에도 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저는 굉장히 지금 이제 의심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은 제가 조금 더 지금 이제 뭐 사실관계를 파악을 한 다음에 나중에 뭐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우연도 계속 겹치면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이제 그러면은 벌써 1시간이 넘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이제 우선 저는 이제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게 저는 굉장히,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 시장님은 성추행범으로 사람들의 마지막 기억으로 남아서는 안 되는 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그런 이 명예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그 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거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뭐 가능성이 99.999%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재련 변호사는 지금 계속 뭐 박원순 시장님의 그 발인이 있던 날 기자회견을 했고, 증거도 까지 않고 계속 시리즈 기자회견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 잊혀질만 하면 계속 어그로를 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계속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여론전 말고는 김재련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론전을 하기 위한 것도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뭔가 자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게 자신의 의뢰인인 고소녀에 대한 2차 가해가 될지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 사건을 계속 뭔가 수면 위로 끌어올려갖고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이제 여론전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자체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가로세로 연구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일단 법률적인 명예를 회복하는 게 저는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 뭐 전 비서실장 포함한 6인의 공무원에 대해서 방조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저는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참고인 조사가 다 끝났다라고 알고 있고,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는 이 사건이 뭐 그 불기소할지 혹은 뭐 기소를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이제 뭐 송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가장 깔끔한 거는 그냥 뭐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해서 그냥 이 사건이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게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명예회복을 하는 가장 깔끔한 거고, 혹은 검찰한테 넘어가도 뭐 불기소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방조죄로 고발된 그 공무원들이 명예를 회복하는 게 박 시장님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는 첫 번째 저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두 번째로는 그 적폐청산 시민연대 신승목이라는 분께서 지금 이제 가세현과 김재련 변호사를 고발을 했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건이 어떤 형태로든 네, 법정으로 재판까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유죄를 받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무죄를 받는 게, 지금 박원순 시장님은 어차피 불기소 이제 그러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이 종료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한쪽은 이제 불기소, 한쪽은 기소가 돼서 재판을 가는 게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시조니님이 질문하신, 네, 맞습니다. 뭐 그거는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왜 그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지. 하지만 저는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결국은 나경원 사건도 지금 12차례나 고발이 됐어도 검찰은 움직이지가 않는데, 계속 끊임없이 지금 뭐 황희두님이나 아니면 뭐 많은 이제 셀럽들,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사를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사건은 사실은 이제 검찰이 뭐 불기소로 가기에는, 나경원이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경원은 저는 반드시 서울시에 이제 경선에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계속 정치를 해야지 이제 그 어떤 이런 이제 고소 고발권에서 자유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아마 서울시 보궐선거에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 안 그러면 이제 뭐 이거는 뭐 계속 이제, 더군다나 지금 뭐 얼마 전에 검찰 인사에서 이문정 검사가 그런 감찰 기획관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왜 뭐 그거에 대해서 왜 수사를 안 하는데라는 것을 이제 법무부에서 감찰이 들어가면 검사들은 또 난감하거든요. 이건 이제 더 뭐 계속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그 김재련 변호사와 가세현이 어떻게든 재판까지 가도록 우리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방조죄로 가세현에서 고발당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얼른 무죄로 결론이 나야 된다. 이게 박원순 시장님이 1차적으로 명예를 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저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럼 저희가 또 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은, 그 검찰이 가령 지금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공무원들 방조죄에 대해서 뭐 검찰이 자신들의 검찰 개혁을 또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뭐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해서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잖아요. 사실 미친 거죠. 뭐 그런 무시무시한 지금 짓들을 자신들의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뭐든지 지금 윤석열은 지를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도 또 그렇게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서 지켜봐야 됩니다. 네, 지켜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국정감사가 있겠죠. 국회에서. 그러면 뭐 국민의 짐, 국힘당은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온갖 뭐 쓰레기 같은 말들을 다 내뱉을 겁니다. 네. 그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뭐 국정감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내년도 보궐선거까지 4월 달에 이제 보궐선거 들어갈 텐데, 그때까지 아마 이제 그 국힘당에서는 끌고 갈 텐데요. 그것을 이제 저희들은 계속 뭐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계속 이제 끌려가지 않도록 조금 더 공격적인, 저는 최근에 계속 이제 이낙연 대표님한테 많은 조언을 지금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해찬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낙연 체제에도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현재 이제 뭐 그렇게 그 본인이 이제 대표가 됐고 차기 대권을 보신다고 하면 지금 국민들한테 너무 안정적 이미지로만
그냥 이렇게 지키는 바둑을 좀 두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중반부까지 조금 앞선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냥 끝내기를 이렇게 지키는 거 한 두세 점 받다가 역전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마지막 한 수까지 계속 지금 이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시라고 저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 이낙연 대표님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계속 좋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왜냐면 뭐 좋든 싫든 이분이 계속 민주당을 현재 당 대표로서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최근에 또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원하는 워딩을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좀 더 강력하게 계속 이제 끌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계속 그분한테 이렇게 이제 이런 저희 지지자들, 저희는 다 진성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주는 역할을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서울시의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들어갈 때까지 저는 이 사건을 뭐 국정감사든 보궐선거까지 계속 어그로를 끌 거고요. 거기에 김재련 변호사는 계속 협조를 할 겁니다. 김재련 변호사가 뭐 이틀 전인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면 드디어 이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까기 시작했어요. 그 당직 사병 현동환 씨를 되게 걱정해주고 추미애 장관을 비난하는 기사를 링크를 하기 시작한 거는 지금까지는 표면적으로라도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는 액션을 취했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저쪽으로 이제 줄을 쓴 거죠. 너희들이 나를 보내라, 보호해달라, 나는 너희 편이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저쪽 국힘당 쪽에 강력하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욱더 정치적인 그런 이제 메시지들을 많이 보낼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그냥 다 차곡차곡 모아서 이제 계속 뭐 공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왜냐면 잘못된 거니까. 저희는 저들처럼 사실을 왜곡하진 않으니까는 있는 사실을 갖고서 이제 문제를 삼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뭔가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면 됩니다. 내년도에 보궐선거, 내후년도에 대선 전국까지 뭐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의원, 박원순 시장, 추미애 장관에 대한 그 말도 안 되는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질 거고, 뭐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격인데 그거를 억지를 쓰는 게 지금 뭐 국힘당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언론이 거기에 이제 지금 같이 완벽하게 호응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정말 되게 기분 나쁜 상황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언론 개혁이 되기 전까지는. 네, 저는 내시전님 조국 전 장관님의 페이스북이 어떤 건가요? 한번 제가 들어가서 지금 볼까요? 어떤 글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컴퓨터를 켜놓고 하니까 또 이런 장점은 있네요. 음악 디퍼플의 솔저 오브 포춘, 네, 맨체스터 오케스트라의 더 사일런스. 그 이해찬 독점 인터뷰는 당연히 봤죠. 저는 시사인 기사로 다 봤고요. 이제 네, 계속 뭐 저들의 공격은 이어질 겁니다. 이어질 거고요. 그러면은 뭐 언론들이 100%는 아니지만 한 98% 정도가 저쪽에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페이스북에 제가 본 거로는 검찰개혁에 대한 메시지는 없는데 굉장히 지금 페북이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좀 이상해졌어요. 최신 거가 없는데 어쨌든 뭐 지금 제가 다시 이걸 찾아보면 또 시간이 또 잡아먹히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시간이 이제 훌쩍 1시간 15분 정도 됐네요. 네, 1시간 반을 넘기지 않겠다는 게 저의 이제 각오였기 때문에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4월 달에 있을 보궐선거 때까지 계속 적폐 언론과 국힘당과 기득권들은, 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들은 끊임없이 이제 뭐 문제를 삼아 올 거고, 하지만 언론이 저쪽 편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맞서서 계속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과,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민주당이 답답한 부분들은 저도 많이 있는데, 민주당을 비난하는, 그러니까 저는 원팀이라고, 뭐 제 페북에는 오늘 사실은 뭐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의 답답한 부분이나 뭐 조응천 의원이나 뭐 박용진 의원에 대한 조금 뭐 불만족스러운 언급도 했는데, 네, 그래도 뭐 이게 이제 내부적인 어쨌든 저희들의 그 다툼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갈라치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뭐 저희는 보면 알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남길 때 애정을 갖고 남기는 메시지인지 혹은 갈라치기를 위한 메시지인지 저희는 알기 때문에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그런 이제 저희가 쓴 내용들이 갈라치기로 악용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쉽지 않은 싸움일 거예요. 쉽지 않은 싸움이겠지만, 그래도 뭐, 같이 뭐, 저희들이 뭐, 이겨나가야죠. 저도 뭐 부족하지만, 지금 제가 사실은 이렇게 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거는, 뭐, 저도 이제 좀 개인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 제 지금 생업도 있고, 뭐, 바쁜 와중에 지금 매일 글도 하나씩 쓰고, 이렇게 유튜브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상하이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더 국가를 위해서 저희 민주개혁 진영을 위한 봉사를 조금 더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네, 민주당 의원들은 네, 뭐 이건 좀 아쉬움이 많죠.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기질의 문제인 것 같아요. 더러운 싸움을 잘하는 것과 더러운 싸움을 하지 못하는, 네, 대길장님, 대길이는 그 추노에 나오는 그 주인공 이름이 대길인데, 저도 받고 싶지만 지금 현재 5,000명을 채운 상태라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네, 슬롯이 생기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롯이 생기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5,000명이 찬 상태라 조금, 요즘은 최근에는 이렇게 뭐 민주당 의원님들도 저한테 많은 친구 신청들이 들어와서요. 뭐, 혹은 뭐 거기 뭐 이렇게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뭐 그분들한테 이제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받은 저희 뭐 민주개혁 진영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그분들이 이제 또 뭐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이 제 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덕분에 제 글들을 많이 보신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의 이제 이렇게 이제 친추가 오는 걸 보고서 이제, 네, 그렇다고 이제 제가 정치인들만 받아서 이제 선별해서 받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건 뭐 말씀드리지만 저는 되게 공정하게 받습니다. 네, 공정하게 받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앞으로 제 유튜브에 이렇게 제 스트리밍에 와서 되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더 우선적으로 받도록 어드밴테이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죠. 박원순 시장님은 되게 억울하게 가셨고, 해당 고소인은 4월 달에 어떤 다른 뭐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김재련 변호사가 그 사실을 밝힌 이유는 서울시의,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문제에서 서울시 자체의 대응에 대한 문제로 프레임 전환을 하기 위한 것이니 우리는 그것에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이제 이 문제는, 이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문제는 계속 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국힘당과 언론들은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삼아서 내년도의 선거와 내후년도 대선까지도 끌고 갈 테니 저희들은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오직 사실에 입각해서 저쪽 적폐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민주당이 좀 답답한 부분들은 그냥 저희가 뭐 애정을 가진 조언을 함으로써 그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뭐 답답해도 뭐 계속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 편에 달리는 말이니까, 네, 가끔은 뭐 당근도 줘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좀 우리가 그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도록 합시다. 네, 사실은 전 저녁도 안 먹었거든요. 방송 전에 밥을 먹으면, 네, 방송 전에 밥을 먹으면 제가 이제 제대로 못할까봐 밥을 굶었더니 지금 갑자기 이제 급 배가 고파오네요. 이 시간에 밥을 먹는 건 굉장히 살로 가는, 굉장히 살로 가는, 굉장히 지금 이제 제 와이프가 보면 기절할 노릇인데, 그래도 이제
지금 굶고 자기에는 또 1시간 반 동안 떠들었더니,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지난번에 비해서 의도적으로 차분하게 하고 말을 천천히 하려고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한테 안 좋은 언어 습관도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총벌이님. 감동적인 방송이었다라고 덕담을 주시니, 내시조님 살이 빠진 것 같습니까?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살이 절대 안 빠졌다고. 이건 제 와이프만이 알 수 있는 일인데, 네. 제 딸도 몰라요. 제가 살이 빠졌는지. 얘는 제 외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갖고, 이것이 처음에 들어와서 인사만 한번 남기더니 지금 숙제하느라고 그냥 아빠 방송도 안 보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네. 앞으로 조승국님 총각 같아요. 네. 저한테 굉장히 감사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네. 20대 대학생의 딸을 둔, 50대 아재이고요. 이건 제가 들었던 총각 사칭, 이렇게 또, 하시는 말이면 굉장히 또 저한테는 또 슬픈 이야기고요. 저는 이제, 예. 아주 이제, 아저씨에서 이제 할아버지로 넘어가는 되게 이제 단계입니다. 네. 네, 저희 딸과는 다음 방송을 같이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얘가 요즘 굉장히 바쁘답니다. 네,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이 갑갑하지만, 같이, 힘내죠. 저는 저도 사실은 20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것만으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이제 앞으로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끝이 없네요. 그렇지만 이제 왜냐하면 해방 이후 친일파들과 기득권에 의해서 내려온 어쨌든 기득권의 힘은 앞으로,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20년 이상의 장기 집권 플랜 속에서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21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21대 지금이 21대 국회고요.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보궐선거입니다. 4월 달에 서울시와 부산시장에 이제 대한 보궐선거가 있을 거고, 내후년도에 이제 대선까지 지금처럼 혼탁한 정국은 계속 갈 겁니다. 네. 우리는 그때까지 지치지 않고 지금 오랫동안 내려온, 이렇게 70년 동안 내려온 기득권의 고리를 지금 요만큼 무너뜨렸거든요. 요만큼 무너뜨린 거를 조금 더 이제 완전하게 무너뜨려서 국가가 조금 더 정상적이고 보편 타당한 우리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법치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이 방에 들어와 주신 여러분들 같이 노력을 해 주시는 거로 저는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 한 번 더 추진을 해볼게요. 네. 제 딸은 좀 한가해지면 다시 나오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부터 밥을 뭘 먹을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일날 밤에 들어와 주셔서 장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 페이스북을 계속 열심히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 많이 여기저기 날라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언제까지 계속 지금과 같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욱 열심히 하면서